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수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남발돼 국민이 피해를 본다거나 검사들이 허수아비가 될 거란 주장입니다. 박대출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회의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을 도는 장외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과거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친분 관계를 알 수 있는 업무 수첩을 확보하고도 김 전 차관의 계좌 등을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부인의 강원도 집을 압수수색하고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했다가 살해당한 13살 김모 양이 생전 친아버지에게도 학대를 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의붓 아버지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던 친어머니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공정위가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호텔 계열사의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 회사에 넘겨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입니다.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 처음으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팬투표를 합산하는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3년 연속 받은 데 이어서 빌보드 주요상인 톱 그룹상까지 받았습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앞입니다. 열흘 전 공사를 하던 중 땅이 꺼지는 바람에 지금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 무리한 공사로 집안이 가라앉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반대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선 것입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검찰총장이 날선 단어로 비판을 한 데다가 곧바로 경찰청이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설명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해당 법안엔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촘촘하게 통제하는 장치가 담겼다고도 했습니다. 또 검사가 영장 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할 것이란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일 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권한, 경찰이 손을 떼게 할 권한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검사의 지휘라는 단어만 없어졌지 수사권과 관련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어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에 입장을 내놓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예정보다 빨리 모레 귀국합니다. 일각에선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총장은 귀국 직후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떠들썩하던 지난달 28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됐고 그 직후인 어제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9일 귀국해야 하지만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토요일인 4일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경찰에 1차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준 것 등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 총장은 귀국한 뒤 다음 주쯤 이런 입장을 다시 더 자세히 밝힐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부에선 과거 총장들처럼 사퇴 카드라는 강수를 둘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 총장은 물론 검찰 내부적으로도 사퇴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대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법안 내용을 바꾸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문무일 총장뿐만이 아니라 평검사들도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구관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검사들은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든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운다는 불만도 토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소속 차호동 연구관은 어제 오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국회가 경찰과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데만 몰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실무 등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외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게 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영장이 남발돼 강제 수사가 많아지고 여론에 따른 수사도 우려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경찰과 검찰의 영장 청구 경쟁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이 글에는 동조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 검사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사들이 권한 없이 책임만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 한 명은 수사권 조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완충할 장치가 없어 정치권 입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민주당은 일단은 검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 배경을 이해한다거나 경찰의 권력 분산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문 총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법개혁이라는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문 총장의 발언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부분 수용할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한 방책을 준비 중에 있고 경찰의 권력 집중을 막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총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위 있고 또 밑에 검사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얘기하는 거나 이 표현 자체는 좀 부적절하죠.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어렵게 첫 발을 뗀 사법개혁의 본질이 흐려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내에선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라며 여야 4당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역시 검찰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메시지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난 오늘에서야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문 총장의 입장문 그대로를 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문에 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입니다. 공수처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입장문을 통해 반대한 건 공수처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이 지난해 국회에 나와 했던 말입니다. 공수처 논의가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총장의 입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총장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꺼낸 걸 두고 적폐 수사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느냐며 앞선 검찰의 적폐 수사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면서 국회 밖으로 나간 자유한국당이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회의를 연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친문 독재! 친문 독재!
고생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 아예 야외 회의실을 차려놓고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태극기, 책상, 의자에 한국당 로고가 새겨진 마이크 상자까지 챙겨왔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장을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도부는 KTX 경부선을 타고 다니며 대전, 대구, 부산에서 잇따라 장외 집회를 벌였습니다. 대표님하고 왔어요. 한국당 지도부는 내일은 광주와 전주, 주말엔 광화문에서 또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말 광화문 집회를 하면 3주 연속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만 열을 올리는 가출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의 장외 집회로 여야 협상은 계속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한국당은 오늘은 국회 본관 앞에서 단체 삭발식을 했습니다. 4명의 의원이 머리를 깎았는데 한국당은 이 삭발을 당 공식 투쟁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다른 야당에서는 기행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앞에 모인 한국당 의원들이 삭발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불법과 야합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의회민주주의 폭거에 삭발 투쟁으로 항의하고자 합니다. 김태흠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원들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삭발을 당 투쟁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시작은 박대출 의원이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제도를,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제도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제도를 집어삼키기를 희망을 합니다. 한국당은 앞으로도 릴레이 삭발 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한심의 결정체 자유한국당, 기행의 끝은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제발 한심한 행동을 그만 중단하십시오. JTBC 강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그리고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 청와대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죠. 이서준 기자, 우선 전국 현안인 여야 대치 문제가 주로 거론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정치권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그에 따라 국민들 간 적대감이 높아지는 게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분기마다 야당 지도부를 만나려 했는데 지난 3월부터 열리지 못한 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참석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요? 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이 현 정국을 직접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된 지 2년째인데 여전히 야당처럼 하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지속적인 대화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전 장관에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취지였는지 물었는데요.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국을 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테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전 장관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윤 전 장관 말에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고 김영남 전 대법관은 윤 전 장관의 이 같은 말을 했을 때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오늘도 뉴스가 된 것은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얘기가 오갔습니까?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선제적으로 적폐 수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 수사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들 많이 듣는다면서도 하지만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헌법 파괴적인 것이라 타협하긴 쉽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이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늘 혹시 얘기가 나왔습니까? 별로 얘기는 안 나왔죠?
네, 참석자들에게 물어봤지만 그에 대해서는 오늘 자리에서 언급이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무일 총장 반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하는 듯합니다. 다만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방적으로 돼 있다는 걸 문제 삼는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업무 수첩입니다. 그런데 2013년 수사 초기에 이미 수첩을 확보한 경찰이 정작 뇌물 의혹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유착한 정황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뇌물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경찰은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어울리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인사의 명함과 윤 씨의 업무 수첩도 확보했습니다. 수첩엔 골프를 함께 쳤다는 등 여러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윤 씨가 준 대포폰을 사용하던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첩까지 나오면서 두 사람의 유착 정황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돈 거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은 신청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2013년 3월 28일과 4월 9일, 4월 15일 각각 마약 투약 의혹 등으로 윤 씨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한 게 전부였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에도 뇌물 의혹과 수첩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계좌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해도 소용이 없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성범죄 의혹 하나도 제대로 파헤치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은 오늘 김 전 차관의 부인 이름으로 된 강원도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물증이 담아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서울 동부지검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 김 전 차관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줄까요? 네,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김 전 차관의 부인인 송모 씨가 갖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의 자택이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있는 김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는 뇌물죄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윤중천 씨한테 받았다는 뇌물 관련 증거들이 그곳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최근 심야 출국을 시도했던 김 전 차관이 그곳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예,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인데 오늘 5번째로 검찰에 불려 나왔죠. 맞습니다. 5번째 조사인데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24억 원 사기 관련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한 그 의혹은 윤 씨가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냈다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이번 수사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윤 씨와 교제했던 여성 권모 씨는 이후 윤 씨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쯤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라고 불리는 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이철규 현재 국회의원과 만나서 이 영상을 건네게 됩니다. 이 시점이 2013년 1월인데요. 이 시점은 경찰이 공식적으로 이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힌 3월보다 2달 정도 앞선 시점입니다. 또 윤중천 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서 당시 이철규 의원과 통화까지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이들이 왜 통화를 한 건지 또 해당 영상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던 건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시상식에서 최고의 그룹 가수에게 주는 톱 그룹상을 받았습니다. 팬들의 참여가 반영된 톱 소셜 아티스트 상도 3년째 받아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고 그룹 가수에게 주는 톱 그룹상. 방탄소년단은 처음으로 빌보드에서 주요 상을 받았습니다. 데넨쉐이, 이매진 드래곤스, 마룬5 같은 쟁쟁한 그룹들과 함께 경쟁한 끝에 받은 상. 소감은 늘 그렇듯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채웠습니다. This wa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little things we share together, the BTS and Army power, right? 방탄소년단은 우리는 여전히 6년 전의 그 소년들이라며 계속해서 함께 최고의 꿈을 꾸자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 데뷔한 7소년들은 2년 전 꿈의 무대 빌보드 시상식에 처음 올랐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참여로 뽑는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올해까지 3년째 받았습니다. 빌보드 시상식에서 2개의 상을 받은 첫 한국 가수가 됐습니다. 공연은 축제 같았습니다. 마돈나와 머라이어 캐리가 공연한 뒤 선 무대. 팝스타 할 씨와 함께 새 앨범의 대표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불렀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가수 승리가 이번엔 강남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가운데 일부가 승리 측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승리는 오늘 18번째로 경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처음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승리는 자신이 운영했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버닝썬 자금 2억 6천만 원을 부당하게 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버닝썬 안에 있었던 몽키뮤지엄 이름의 DJ 부스 운영료로 정당하게 지불한 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승리의 성접대 의혹도 수사 중인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 중 일부가 성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일본인 일행의 호텔 숙박비를 YG 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승리는 성접대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유튜버의 행동을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은 이용자 규정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윤석열이한테 지금 압박하러 온 겁니다. 너는 라는 것을 이제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라는 걸 보여줘야죠. 이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일주일째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유튜버 김모 씨의 집과 스튜디오, 차를 압수수색해 방송 자료와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김 씨의 행동이 매우 악질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특정 공인이 일하는 관청이나 사무실이 아닌 집 앞까지 찾아가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한 것에 주목합니다.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 씨는 윤 지검장 집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여당 의원의 집이나 교회, 서울시장 관사 등에 찾아가 비슷한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튜브는 오늘 윤석열 지검장 집 앞에서 촬영한 방송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 규정에 따르면 특정 인물을 위협하는 내용은 사이버 폭력으로 보고 그 수준에 따라 영상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영상이 올라온 후 삭제 전까지 이미 조회수는 7만 2천 번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 회사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개인의 주머니를 채운 혐의입니다. 이 회장 측이 이름값으로 걷어간 수수료 수준은 하이아트라든가 힐튼 등 해외 유명 호텔 체인과 맞먹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림산업 자회사 오라관광이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호텔의 상표권은 대림산업이나 오라관광이 아닌 A+D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과 이 씨의 아들 동훈 씨가 100%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래드라는 상표를 개발한 건 대림산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표권은 A+D가 가졌습니다. 그리곤 2년 6개월간 31억 원을 브랜드 사용료와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갔습니다. 수수료율도 하얏트나 힐튼 등 해외 유명 호텔 체인이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 대가로 받은 서비스는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 자체를 아직 아싸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없는데 그 마케팅 분담금을 그냥 준 거죠. 공정위는 이 회장을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대림 계열사에는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림그룹은 의결서를 받아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 측은 개인 회사 지분을 오라관광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장녀인 조현아 씨가 같은 날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선처를 구했지만 어머니 이 씨는 비서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서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진가의 이명희 씨와 조현아 씨 모녀가 잇따라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각각 필리핀 여성 6명과 5명을 불법 고용해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킨 겁니다. 특히 두 사람은 필리핀 도우미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가짜 비자를 발급받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한 워킹맘으로 회사 업무를 같이 하다가 생긴 일이라며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사망, 남편과의 이혼 소송,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 씨는 남편 회사의 비서실을 통해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게 전부였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 비서실이 알아서 했을 뿐 불법을 지시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씨는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조 전 부사장을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지난번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갑자기 육자회담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죠. 푸틴이 북러 양자 대신 육자회담을 밀어붙인다는 취지로 알려지면서인데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 원문을 살펴보니까 당초 전해진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오역 또는 왜곡 보도를 김소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육자회담에 대해 언급하자 당장이라도 육자회담을 하자고 요구한 것처럼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정작 앞뒤 맥락은 달랐습니다. Имеет ли смысл в нынешних условиях возобновить его? Не знаю, нужно ли прямо сейчас возобновлять этот формат. 이어 미국과 한국의 보장만으로 충분하다면 좋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데 육자회담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육자회담으로 당장 비핵화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북미 합의 후 안전보장을 논의할 때 필요한 형식이란 겁니다. 지난 3월 평양 기자회견에 참석한 외신들은 최선희 당시 부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언은 중재자보다는 촉진자적인 역할이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인 한국은 중재자라기보다 촉진자라는 문정희 대통령 특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최 부상이 동의의 뜻을 보인 겁니다. 외교 협상장의 대화 내용이 부분적으로 잘못 전해지고 일부 매체가 이를 다시 왜곡해 보도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건을 달지 않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제안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전략적 판단을 할 지도자라고 띄우기도 했지만 여기엔 물론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이후 북일 정상회담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산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일 회담 의사를 여러 번 밝혔지만 조건 없이 만나자는 노골적인 제안은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을 국가를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할 지도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회담의 지지도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집권 후반기 외교 올인 전략의 일환입니다. 러시아와 영토 문제에서 소득이 없고 미국과 무역 협상도 쉽지 않은 가운데 북일 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이 작용했습니다. 아베에게 납치 문제 해결은 정치적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최대한 압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펼쳐왔습니다.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인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입니다. 납치 문제 담당상인 스가 관방장관은 오는 9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납치 문제와 북일 회담 성사를 위한 미일 협력 방안이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막으려는 청와대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대신 겪고 살고 있는 엄마들입니다. 청와대 앞에 발달장애인 부모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정부의 지원 서비스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집안에 더 가둔다며 실효성 있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지나면서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발달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는 하루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반입니다. 부모들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대 8시간은 돼야 가족들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책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집안에 방치되거나 부모가 사실상 온종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님 만나려고 진짜 이렇게 왔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을 알아주세요.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청와대 직원들과 충돌이 벌어졌고 참가자 2명이 쓰러져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과 양력이 육군부대 시설과 내부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역사적 평가가 엇갈려왔습니다. 김 전 부장은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한 배경에 대해 법정에서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고 참 같은 동양이고 동생이고 이런 관계지만 참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을 야수의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야겠습니다. 김 전 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사 동기로 육군 3군 단장과 6사단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그의 이름과 사진, 양력은 그가 거쳐간 부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2.6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전두환 씨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뒤 김 전 부장의 사진을 떼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부장은 이듬해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당했고 부대 기록물에서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가 관련 훈령을 바꾸면서 김 전 부장의 사진이 육군 부대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지휘관 사진 개신 관련 훈련 개정의 골자는 내란, 외환 및 비리 행위 관련 해임자의 경우에 역사 자료의 게시는 김 전 부장의 사진과 양력은 이르면 이달 안에 육군 3군단, 6사단의 내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부대 내 역사관과 회의실에도 걸릴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관공서나 은행의 경비 담당자들은 가스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자주 쓸 일은 없어서 보유한 탄환 가운데 상당량은 사용 기한이 지나서 폐기합니다. 이런 폐기 탄환을 수거해서 새거 신량 판매한 일당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불발탄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가스총을 쏩니다. 총구에서 가스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불발탄을 확인하니 사용 연한 2년을 훨씬 넘긴 제품이었습니다. 71살 조모 씨 등 전국 15개 총포사 대표는 은행과 공항, 보호관찰소 등에서 폐기용 가스 총탄을 수거했습니다. 제조 일자를 지우고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붙여 새 것처럼 위조한 뒤 다시 납품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6천 곳에 납품해 13억 원을 챙겼습니다. 가스총 안엔 캡사이신 성분 같은 매운 약재가 들어가는데요. 직접 쏴봐도 분사가 되질 않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90% 이상이 이런 불발탄이었습니다. 검도 취입을 했다, 발사 안 됐다 그러면 생명을 다투는. 적발된 총포사들은 전국 연합 조직도 만들었습니다. 불법 판매가 알려질 것에 대비해 경찰의 추적을 감시하고 가격도 담합했습니다.
얘들이 떴네 그러면. 떴어. 증거 없이 싹 치워버려. 경찰은 상습 사기 혐의로 총포사 대표 15명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주민들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숨진 대학생 김모 씨는 할아버지를 먼저 대피시키고 불을 끄려 했지만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베란다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주민은 직접 왕관기를 사용해 황급히 집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충북 청주시 25층짜리 아파트의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는 인해 아파트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거실에 연기가 그냥 가득 차 있고 이러다가는 그냥 생명이 위험하다 싶어서 100여 명의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48명의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3층 불이 처음 시작된 집에 있던 대학생 25살 김모 씨는 함께 자던 할아버지를 먼저 아파트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불을 끄기 위해 안방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은 40분 만에 진압됐지만 김 씨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김 씨가 2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된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그러더라고요. 접촉하시니까. 2004년 지어진 이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11층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 2005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전봇대 위에서 노동자들이 고압선을 자를 때 불길이 솟는 영상을 어제 뉴스미션에서 보도해드렸죠.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시에 전기가 끊기면서 일대가 정전되고 자칫 화재로도 이어질 뻔했는데 한전 본사 측은 사고가 있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파악했습니다. 뉴스미션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세종시에선 전봇대를 교체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갑자기 고압선에서 시퍼런 불길이 치솟고 노동자들은 뒤로 휘청입니다. 대체 선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고압선을 자르면서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전기가 끊겨 주변 가구엔 정전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전 본사 측은 이 영상이 보도될 때까지 사고가 난 걸 몰랐습니다. 사실 불길이 솟는 경우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도됐다라고 실무상 판단을 하거든요. 불길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았냐. 사고가 나면 그날 바로 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곳 한전 세종지사도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어요. 현장엔 관리 감독을 맡는 작업 책임자가 있었지만 전혀 보고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한전 세종지사는 사고 한 달이 지난 3월 27일에서야 이를 파악했습니다. 한전 측은 보고해야 하는 사고 기준에 미치지 않아 알지 못했다며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책임자 문책 등 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미션 서유정입니다. 병원 내 약국은 의약 분업 이후의 엄연히 불법입니다. 병원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면 약값이 올라가는 등 환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편법과 꼼수로 병원 내 약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이사장이나 병원장 땅에 약국을 열기 때문입니다. 불법 논란에도 이어지는 것은 바로 막대한 수익 때문입니다. 구혜진 기자.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바로 옆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도 같은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1층에 약국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의 안내판도 병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상 병원 부지 내의 약국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은 병원 최 이사장 명의입니다. 병원이 아닌 개인의 소유라 개설 허가가 난 겁니다. 이 약국이 최 이사장에게 내는 월세는 1,300만 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주변 시세의 3-4배 수준입니다. 간호사 그쪽에서도 이리로 가라 말 표시를 했는데요. 환자분들이 약국의 이름을 써줘요. 구하기 힘든 약들. 여기에 대한 맛을 수 있으면 부산 단감동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병원 후문 바로 옆에 약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병원 내부의 도우미들이 해당 약국 방향으로 환자들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해당 약국을 가리키는 표지판도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려면 이 처방전을 들고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상 초월이에요.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액끔 나온다 보는데 100억대 이상은 나온다. 약국 건물의 소유는 D회사. 병원의 정모원장이 지분 95%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분의 다른 재무 상황 같은 건 저희가 딱히 병원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병원 측은 표지판을 철거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병원들이 병원 내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남 창원 경상대병원도 부진해 약국을 들였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불법 논란에도 병원 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는 건 돈 때문입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경우 인하대병원 옆에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 14년 동안 40억 원가량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담합하면 약가 상승 등 피해가 환자들에게 이어집니다. 하는 거 보면은 뭐 1분씩 안 되기까지 막 약을 막 그냥 비싼 것도 많이 쓰죠. JTBC 구혜진입니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아파트를 짓기 전에 시공할 바닥의 구조물을 가지고 층간소음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사전에 시험할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거짓으로 층간소음 테스트를 통과한 건데 이를 막을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0.5kg 무게의 해머 5개가 쉴 새 없이 타이어는 시간차를 두고 둔탁하게 바닥을 내리칩니다. 아파트 시공 전 바닥 구조가 층간소음을 얼마나 줄이는지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LH공사와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때 측정되는 소음이 경량 충격음은 58데시벨, 중량 충격음은 50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인정서를 발급하고 시공사는 이대로 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수도권 지역 아파트 191세대에 대해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해보니 대부분 사전 측정치보다 더 컸습니다. 96%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낮아졌고 이 중 60%는 최소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전 시험만 통과하면 시공 과정이나 시공 이후에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겁니다. 더군다나 현재 인정을 받고 있는 바닥 구조들조차 154개 중 단 8개만 신뢰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 인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 시방사와 다르게 시공한 현장이 126개 중 1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불법으로 재생된 페트가 식품 용기에 쓰이는 실태를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부와 식약처가 합동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재활용 보조금을 집행하는 산하기관 보고서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페트병 재활용 업체를 현장 조사한 환경부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물질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원료 업체들은 버려진 페트병을 잘게 잘라 세척하는 물리적 재생 방식으로 원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원료는 원단 업체에서 과일 용기와 음료컵 재료로 가공됩니다. 재활용 지원금을 분배하는 환경부 산하 한국포장재 재활용 사업공제조합도 안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수거한 페트병에 위험물질을 담았을 수도 있는 데다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증이나 해결책 없이 관련 산업은 팽창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10여 개이던 재생 페트 제조업체는 최근 24개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식약청 규정대로 완전 분해,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원료로 식품용 원단을 만드는 업체도 8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출 쪽은 특별히 관리하는 데가 없죠. 한편 식약처는 어제 JTBC 보도와 관련 식품용기 제조업체의 판매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도 페트병 재활용 업체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하루 동안 치러진 선거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던 지난달 인도네시아 선거가 말 그대로 사람 잡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폭염 속에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선거관리원의 과로사가 속출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무려 377명이 숨졌고 3,000명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와 수면 부족 속에서 선거관리원 1명당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세야 했다고 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인도네시아에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졌습니다. 17,000개 섬에서 80만 곳이 넘는 투표소가 운영돼 하루 동안 진행된 선거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선거 10개 유권자 1억 9천만 명 가운데 80%가 넘는 1억 5천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600만 명을 투입해 투표 관리와 개표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선거를 전후해 보름 동안 숨진 인원이 377명에 달합니다. 지난 나흘 동안 사망자가 100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한 사람당 투표용지 수백만 개를 일일이 수작업하는 경무에 시달렸다고 전했습니다. 부정선거 우려 때문에 개표가 끝날 때까지 투표소를 떠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Tadi surat dari Menteri Keuangan sudah turun, tinggal nanti proses administrasi secepatnya bisa dicairkan. 현재 개표율은 약 62%로 선거 결과는 오는 22일까지 차례로 발표됩니다.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과 집권당 연합의 승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야권은 투개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무장봉기가 이틀째 이어진 베네수엘라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나라는 이미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2명이고 모두가 자신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두 대통령 측 세력이 충돌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백종원 기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가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진압군이 반정부 시위대에 체루탄과 물대포를 쏩니다. 반정부 시위 둘째 날, 1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친 것으로 한 비정부 기구가 집계했습니다. 전날 최소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데 이어 연이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국경을 넘는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보입니다. 시민들은 먹을 물과 식량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브라질 당국은 베네수엘라에서 1일 넘어온 주민이 8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피신해오는 베네수엘라 주민의 3배 수준입니다. 콜롬비아로도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현 대통령은 불법 쿠데타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과이도 국회의장은 이제 시작이라며 군부가 시민들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요즘 치킨 한 마리에 배달료까지 2만 원쯤 하죠. 그런데 치킨 한 마리에 5천 원. 한 대형마트가 반짝 상품을 내놓으면서 9년 만에 다시 치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엔 대형마트가 100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송승환 기자입니다. 회원 가입만 해도 치킨 한 마리에 5천 원. 일반 치킨 반의 반값도 안 된다면서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하루에 200마리 한정 판매하고 있고요. 빨리 소진될 때는 한 오후 2, 3시면 다 완판됩니다. 지난달 5천 원 치킨 12만 마리가 일주일 만에 팔리자 이번엔 17만 마리로 늘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끼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도 이 가격으로는 경쟁을 할 수 없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할인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해당 마트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9년 전 치킨 전쟁이 다시 벌어진 겁니다. 2010년 당시에도 5천 원짜리 마트표 치킨이 인기를 모았지만 동네 치킨집이 문 닫을 지경이라는 비판에 일주일 만에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저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트에서도 준비한 치킨은 예정대로 다 팔고 또 할인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마치 도깨비불 같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화재가 잇따르는 걸 두고 나온 말입니다. 연달아 불이 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ESS는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인데요. 전국 1,500여 곳에 설치가 됐는데 도심의 백화점이나 공공기관, 건물 등 우리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화재만 20건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이 5달째 원인을 찾고 있지만 결론이 계속 늦춰지면서 혼선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건물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안간힘을 쓰지만 1,500도가 넘는 불길을 제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울산의 한 공장에 설치된 ESS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달 전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경남 양산과 전남 완도 등에서도 ESS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가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 규명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ESS 설치 용량으로 보면 한국은 전 세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1위 국가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정비는 설비 확대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별도의 안전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대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철저한 안전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화재 사태 이후 전체 설비의 35%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발주가 뚝 끊기면서 중소제조업체들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1월서부터는 수익이 없고요. 직원들 급여나 어떤 운영 비용들은 이제 차입금을 통해서 일단 지급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KS 표준을 만들고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강의실에 괴한이 들어와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숨진 학생 가운데 1명이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면서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겁에 지는 학생들이 놀라 뛰어갑니다. 경찰들이 총격이 발생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총격은 봄학기 마지막 수업 중이던 인류학 강의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범은 그룹 발표 중이던 강의실로 뛰어들어 권총을 쐈습니다. 21살 라일리 하웰 등 학생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하웰의 희생이 많은 학생들을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웰이 위급한 순간에 발로 총격범을 넘어뜨려 제압했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도망치거나 숨을 수도 없는 상황에 공격자와 맞서 싸우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 트리스탄 테럴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테럴이 지난 학기까지 등록했던 학생이라고 보도했으나 학교 당국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태양이 보이시나요? 화성에 착륙한 지 145일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선 인사이트가 찍은 일출과 일몰입니다. 인사이트는 화성에서 구름의 이동도 관측했습니다. 화성에서 보는 태양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3분의 2 정도로 작아 보인다고 합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로봇팔 아래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평선 너머 태양이 저뭅니다. 화성의 적도 인근 엘리시움 평원에서 바라본 태양의 모습입니다.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의 로봇팔에 달린 카메라로 찍은 작품입니다. 지진파와 열 흐름 등 화성 내부 구조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6일엔 미약한 지진 신호를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착륙 145일째 일출 일몰 사진과 함께 구름이 흐르는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일출과 일몰을 찍는 것은 화성 탐사선들의 고유 전통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일몰 사진은 1976년 바이킹 1호가 찍었습니다. 인사이트가 찍은 태양 사진은 로봇팔, 태양 전지 등이 사진 속에 드러나 있어서 기존 사진과는 차별화됐다는 평가입니다. JTBC 오원입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수상 소감이 이야깃거리를 남겼습니다. 가장 기뻐할 순간에 드라마 속 대사를 다시 읽은 배우 김혜자 씨는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을 토닥이면서 위로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을 뭉클하게 만든 순간들을 백수진 기자가 모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마음껏 기뻐해야 할 시상식이었지만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로 대상을 받은 김혜자의 수상 소감엔 너나 할 것 없이 울먹였습니다. 대본을 찢어서 손에 쥐고 나온 배우는 드라마 속 마지막 대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값진 상을 받아서 또 이 상을 받는 배우들의 고단했던 과정을 알고 있어서 곳곳에서 또 다른 눈물도 이어졌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영화 미스백으로 조연상을 받은 권소연은 무대로 걸어 나오면서부터 눈물이 고였습니다. 받고 싶었어요. 한지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울다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고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영화 증인으로 대상을 받은 정우성은 같이 연기한 후배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향기야, 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완벽한 나의 파트너였어. 축하 공연 무대에서조차도 올해로 100년을 맞은 한국 영화 속 명대사들이 흐르자 배우들은 너도 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을 적신 뜨거운 눈물들. 시상식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따뜻한 위로로 채워졌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원로 목사 측과 담임 목사 측 신도들이 집단 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신도 70여 명이 호신용 스프레이와 소화기를 서로 뿌리며 3시간가량 거친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8개 자치구 119개 동에 고도 정수된 물 대신 표준 정수된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의 보수공사 때문입니다. 강동구와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용산구에 125만 세대가 해당됩니다. 고도 정수 처리는 표준 정수 수돗물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공정인데 서울시는 이 과정이 없어도 수질에는 변화가 없지만 맛과 냄새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무 위를 담비가 날렵하게 뛰어오릅니다. 둥지를 습격당한 까치가 맞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지난 1일 전주 상림마을 야산에서 담비가 까치 둥지를 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담비는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며 고란이나 멧돼지도 사냥하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마하와찌랄 롱꼰 태국 국왕이 오는 4일 대관식을 앞두고 자신의 근위대장과 결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40살인 수티다 왕비는 타이 항공 승무원 출신으로 2014년부터 왕실 근위대에서 일해왔습니다. 수도권의 지하철을 연장하고 경제 살리려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다 지역 주민 좋자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균열이나 집안 침하가 잇따르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내년 개통을 앞둔 수인선 공사 현장 옆입니다. 수원과 인천을 잇는 전철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인근 도로랑 건물에 반년 전부터 균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바닥은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10cm가량 벌어져 있습니다. 가정집 내부 천장은 내려앉았고 바닥은 물체가 굴러내려갈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아예 거주지를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문짝이 안 열어지지. 이게 가라앉아갖고. 내가 와서 살려도 문이 열었다 닫았다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단분 우리 아들네 집 가서 있는 게요.
지붕 바로 아래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간판의 비읍 글자는 굴곡진 상태로 겨우 붙어 있습니다. 밑에는 균열 측정계가 있는데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건물 내부 자재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창문은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평평하지 못한 상태고요. 건물 외벽 곳곳에는 금이 가 있는데 이렇게 아예 벽돌이 떨어져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닥 균열은 건물을 따라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장마 전에는 붕괴된다고 당장 어디 이사 갈 데도 없고 나가랄까 봐 두려워서 있는 분들이에요. 무너지는 것보다도 그게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꼽는 원인은 수인선 터파기 공사입니다. 재작년부터 나타난 균열이 지난해 말 쇠말뚝을 설치하며 생긴 진동으로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뒤늦게 안전진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현업부서에서 오늘 수준시하고 협의를 했대요. 일정을 서로 조율을 해서 이번 달 안에는 무조건 할 거고. 인천 청천동의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가 있고 담벼락은 부서져 있습니다. 금이 가는 거 보고 그러면 괜히 어머 저렇게 더 커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가 항상 스칠 때마다. 해당 아파트에서 30m 떨어진 곳에선 지하철 7호선 성남 연장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월에는 공사장 인근에서 세 차례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0층서부터 13층 사이에 금이 다 갔어요. 아파트가 싱크홀 이게 쳐져가지고 얼마 있다가 주차장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은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민은 다 불안하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기철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해결했으면 좋겠고. 부산의 명지 국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 거리 곳곳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앞 도로에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건 지난달 22일. 폭 50m, 깊이 1.6m가량의 땅이 내려앉은 겁니다. 제 뒤로 크게 꺼진 땅이 보이실 텐데요. 원래는 도로가 있던 자리입니다. 안쪽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한눈에 봐도 도로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 곳곳에는 이렇게 금이 가 있어서 지금은 비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파란 천막을 덧대놓은 상태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있던 신호등은 땅이 꺼지면서 함께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운전하면서 좀 위협감을 느꼈고요. 특히 야간에는 더 불안했고 많이 당황스러웠죠. 전문가들은 연약한 집안에 대형 터파기 공사가 잇따른 걸 원인으로 꼽습니다. 콘크리트 말뚝이 땅속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그 대수층을 건드려서 도시를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고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하는 건 역시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시간 낭비가 어딨어. 경험은 지금부터 쌓아도 돼. 물론 도전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꿈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플레이를 멈추지 마세요. 플레이온 구글 플레이.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3살 김모양.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했다가 살해당한 13살 김모양이 생전에 친아빠의 가정폭력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에 의붓 아버지 혼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던 친모도 어젯밤 범행 가담을 시인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39살 유모 씨가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혼한 남편 31살 김모 씨와 함께 친딸 13살 김모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유 씨는 어젯밤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 씨는 남편이 무서워 말리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엄마로서 딸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김양이 친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양은 2016년 아버지의 매질을 참다 못해 아동보호기관에 알렸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 중화지나 이런 데를 수차례 때려서 약 2주간의 상처를 입혔다. 갈 곳 없어진 김양은 친엄마 부부에게 맡겨졌지만 이번엔 새로운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의붓아버지 김 씨가 음란물을 보내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겁니다. 김양은 성범죄 피해 신고를 했다가 결국 김 씨의 보복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유 씨 부부에게 항의하자 앙심을 품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양은 생전 신체적 성적 학대를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아보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 광주에서 이번 사건을 취재 중인 정진명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 기자, 친어머니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숨진 김양의 친어머니인 39살 유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유 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질 심사 중 남편이 무서워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의붓아버지 31살 김모 씨는 어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재혼한 남편 혼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갑자기 심경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네, 유 씨는 그제 오전 긴급 체포됐지만 계속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두 차례 조사받는 동안 살인과 시신 유기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밤 조사를 마치고 남편 김 씨가 구속됐고 자신에게도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TV를 보고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어젯밤 자정쯤 갑자기 조사를 자청해 살인 및 사체 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조사를 받으면서도 유 씨는 남편을 말리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자, 김 양이 평소에도 학대를 당했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증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오후 김양의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김양이 이틀 뒤면 수학여행을 떠난다며 들떠 있었는데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손녀를 산으로 끌고 가 목졸라 죽이려고 한 적도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무속인인 친엄마는 딸을 무당으로 키우려고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말을 안 듣는다고 자주 때렸고 한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엄마 쪽 가족들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숨진 김 양이 직접 신고를 한 만큼 경찰이 좀 빨리 대처를 했으면 이런 참변을 막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양이 친아버지와 함께 목포경찰서에 최초 신고한 시점이 지난달 9일입니다. 지난달 16일 관할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겼지만 사건은 23일에야 배당됐습니다. 이후 친아버지와 통화가 되지 않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 신고일로부터 18일이 지난 뒤 김양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이 나오자 경찰을 상대로 직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예,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팀은 오래된 속설을 하나 검증했습니다. 치맥, 그러니까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으면 누구나 통풍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확한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속설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사들이 나왔죠? 네, 최근 일주일간 보도된 기사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맥병 통풍, 즐길 땐 좋았는데 20대 남성 통풍 환자 급증이라는 내용 등입니다. 저희가 관련 기사를 전부 다 찾아봤는데 2010년부터 이런 보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 JTBC도 2014년에 비슷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팩트체크에서 자유롭지가 못할 텐데 네.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이 틀렸거나 과장이 된 겁니까? 치맥이 통풍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맥 때문에 통풍이 온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정확한 사실은 통풍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혹은 체질상 대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등이 치맥을 과하게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통풍 발병의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이 한 절반 되고 환경적인 요인이 절반 돼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 뭐 기름진 거 많이 먹는 사람은 뭐 다 통풍 걸리게요. 그렇지는 않고.
네, 음식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체내에서 분해된 뒤에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걸 소변으로 거의 다 배출하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배출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요산이 관절에 쌓이고 이게 통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들만 보면 뭐 치킨하고 맥주를 자주 먹으면 건강한 사람도 통풍이 다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맥주와 치킨이 유독 다른 음식에 비해서 통풍을 유발한다라고 입증된 사실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산을 만들어내는 퓨린의 함유량을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푸른 생선이나 멸치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간 4만여 명을 추적한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퓨린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무조건 통풍에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맥주는 어떤가요? 사실 다른 술에 비해서 맥주가 유독 뭐 통풍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맥주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에게도 통풍이 온다. 이건 역시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이미 통풍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는 있는데 그건 꼭 퓨린이 아니라 알코올 영향이 크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술 종류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식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 추측이지 객관적으로 한 연구는 없다. 네, 통풍은 특정 음식만으로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가족력과 체질 등의 개인적인 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뭐 꼭 통풍이 아니더라도 뭐든 지나치게 먹으면 좋을 리는 없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예, 첫 키워드는 밟고 지나가라로 잡았습니다. 어디를 밟고 지나갑니까? 본인의 몸을 밟고 지나갔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예. 지난달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 국회에서 동물국회가 연출됐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국회 회의 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 한국당 의원이 당시 방해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를 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놓은 것도 밟고 지나가라는 거지 저희들이 문도 다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당시 영상을 잠깐 보면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 저렇게 발 디딜 틈도 없이 누워서 회의장을 막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회의에 가고 올 때 다른 의원들의 출입이 힘들었는데요. 특위도 회의실을 바꿔서 열리기도 했는데 오늘 정우택 의원의 발언은 회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밟고 지나가라는 의미였다고요. 실제 당시 구호에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밟고 가라고 해서 진짜로 밟고 가면 그게 되나요? 들리는 소식에 밟고 지나간 의원은 없었습니다. 예. 만약 그랬다면 이 역시 또 다른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예. 국회법 166조는 회의 방해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요. 국회 회의장이나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5년 이하 또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 해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는 눈치인데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1야당에 대한 고발과 협박도 멈추십시오.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수사를 하더라도 저를 수사하고 탄압하더라도 저를 탄압하십시오. 예, 나만 수사하고 나만 탄압하라 했는데 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회의 방해죄냐 아니냐는 검찰과 사법부의 영역으로 남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삭발의 정치학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머리를 몇 명이 더 깎았죠? 예, 4명이 더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을 더했습니다. 예. 한국당 의원 4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면서 삭발을 했는데요. 김태훈 의원 등 4명이 지금 삭발하면서 긴 머리가 잘려나갈 때 비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뒤에 이제 삭발을 돕는 사람들은 국회 미용실 직원들이 일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예. 원래 10명의 의원이 삭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4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발에 오늘 원래 긍정적으로 검토됐다가 나오지 않은 한 의원에게 왜 오늘 삭발을 안 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당직자로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앞으로도 추가 삭발이 있을 텐데 상황을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과거에도 물론 삭발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 이런 예. 걸 내세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긴 했는데 예. 글쎄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를 잠깐 보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먼저 삭발을 했던 것은 1987년에 박찬종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김대중 그러니까 DJYS의 단일화 촉구에 대해서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따로 좀 힘을 써달라 부탁을 해서 삭발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예. 원래는 3명이 하기로 했는데 이모 의원과 홍모 의원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당일날 아침에 나오지 않아서 혼자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삭발이 큰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예. 2004년에는 서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해서 삭발하기도 했고요. 예. 2007년에는 지금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면서 저렇게 짧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집단 삭발식이 있었던 것이 2013년인데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반발하면서 여러 의원들이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꽤 있었군요, 사례는. 예. 예. 지금의 집단 삭발은 5년여 만에 나오는 건데요. 과거에는 저항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삭발과 단식인데 예. 제가 한 의원에게 이 차이점을 물었더니 삭발은 단식에 비해 건강에 영향이 없고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장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단식을 하면 언젠간 멈춤이 필요한 일이어서 출구 전략도 필요한데 삭발을 하게 되면 명분이 있어야 뭐 또 다시 식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도 나빠질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삭발은 짧게 깎은 머리가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예. 미디어에서 계속 주목도도 높아지고 하긴 그렇죠. 특히 당 지도부가 볼 때도 높은 주목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앞으로 계속 또 삭발을 한다고 하니까 예.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나를 사보임해라. 예. 요즘 이 사보임이 많이 나오네요. 예, 사임과 보임인데요. 검찰 관련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에 공개적인 반발은 처음인데요. 조홍천 의원이 어제 저녁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법안이 올라갔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인이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돼 반대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어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보냈던 입장과 비슷합니다. 경찰이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해서 경찰 권력이 너무 거대해진다 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재 법사위 소속인데 패스트트랙안은 나중에 특위에서 법사위에 가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거슬린다면 당 지도부에서 나를 사보임해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뭐 자진해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같이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도 역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못돼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겁니까? 둘 다 맞지 않다라고 둘 다 반대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경우는 옥상 5개 기구가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사정기구다라는 입장을 유지했고요. 금태섭 의원은 이전부터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당연히 분리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와는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예. 마침 두 의원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한쪽에서는 친정을 비유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예. 일부의 경우 이제 금태섭 의원의 경우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계속 비판해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주장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와 대구 28도까지 오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이겠지만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전북 등 서쪽 일부 지역에선 나쁨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sound of your love has a ring of weariness, and the night has 1,000 eyes, and your smile a heaviness. I've always asked for nothing, but you found it hard to see, and so I gathered all I had and laid it down before your feet. I gathered all I